그럼 형사사건이랑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경우에 동일한 변호사를 쓰게 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료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건가?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민사소장을 받는 경우에 형사고소도 같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형사고소랑 민사소장을 같이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형사고소가 뭐 만약에 뭐 결과가 불송치가 나왔다, 혹은 송치가 나왔다, 약식 뭐 기소를 당했다, 네. 이런 민사소송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그렇죠. 나는 행동을 하나밖에 안 했는데 형사고소랑 민사소송 같이 당한 거예요. 이랬을 때 뭐 변호사 선임료가 더블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형사 고소를 같이 당했어요. 민사소장을 받았는데, 네. 그럼 이 민사소장이랑 형사 고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결과까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형사랑 민사는 사실은 좀 다른 범주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형사는 이제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과 그 처벌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민사는 형사랑 보통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인 경우가 좀 많기는 하지만 네.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 사람한테 어떠한 뭐 권리를 확인해 주거나 내가 피고라면은 줘야 되는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상 돈을 청구하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형사 고소가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경찰서 단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네. 상대방이 보통 고소를 한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 혹은 1차적인 결론을 내린 후에 만약 이게 범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또 이후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거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한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간의 경우에 사실 통상적으로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90일의 훈시 규정이 있지만 예.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불송치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 고소인 쪽에서는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예, 네. 뭐 재정 신청이나 뭐 항고 같은 걸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해서 뭐 보안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기도 해요. 네. 법원에 가기 전까지도 이미 그렇게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로부터 받는 도움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조사 과정에 함께 입회를 해서 진술을 조금 도와드리거나, 혹은 이후에 뭐 어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되면 재판에 함께 출석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은 좀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소장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소장을 받게 되면 보통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거에 이제 제대로 된 기간 동안에 응소를 하지 않으면 바로 무변론 판결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 좀 기간의 제한이 좀 빡빡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답변이 나가게 되면 이제는 바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아주죠. 그리고 그러한 변론기일을 뭐 한두 번에서 길게는 뭐 4-5번 정도도 거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게 되고, 만약 판결에 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하거나 또는 상고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보통 저희한테 이제 민사소송의 기간을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고소는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징역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국 전과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지.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요. 그렇죠.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관련 없이 어쨌든 나에게 어떤 손해나 아니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 그 돈에 대한 청구를 한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시효 중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대여금으로 예를 들면 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민사 그 10년이라는 게 멈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좀 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하게 말했을 때 뭐 사기로 고소를 했을 때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론 근데 현실적으로 압박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은 어쨌든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형사고소가 같이 민사소장이랑 같이 왔을 때 상호간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결정이 불송치가 나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얼마라도 어쨌든 그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게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불송치나 송치 여부는 조금 빨리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래서 민사소송 이 진행 중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이게 혹시 불리하냐 혹은 유리하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사건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에 관해서 뭐 이제 손해배상과 고소를 동시에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기 같은 경우에는 금전 편취가 인정 여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사기가 인정이 되어버리면 민사소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라는 범죄 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면서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 사기죄의 인정 여부와 그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거의 그대로 민사소송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꽤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기 혐의가 인정이 아예 안 되어버렸다. 네. 불송치 결정이 났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만약 불법행위, 물론 뭐 다른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불법행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와 형사 사이에 관련성이 좀 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민사와 형사 사이의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이제 훔치거나 가져갔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계약상 어떤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떤 계약상 물품을 갖다 공급해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뭐 불법 행위를 했다고 치면 차를 가져갔다거나 뭐 물품을 가져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계약상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상의 어떤 약정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범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민사상 적어도 이제 불법 행위가 아닌 다른 그 민사상 청구 원인이 인정된다는 걸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뭐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을 같이 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다 보니까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같은 변호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민사상에서 할 수 있는 주장과 형사상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들이 서로 혹시 참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형사에서 선임한 변호사님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민사상으로는 조금 불리한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형사적으로는 오히려 나의 어떤 불법행위나 범죄를 인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금액상의 유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주장을 선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경우에는 각자 사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도가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주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혹시나 민사소송에 이 형사소송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그 참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왜 여기선 이런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여기서 행한 진술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건데 네. 그럼 형사사건이랑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경우에 동일한 변호사를 쓰게 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료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건가? 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이 달라요. 주장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 이 성격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서면이나 뭐 변론 행위나 진행되는 발언들도 각 소송에 부합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외에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요. 증거 방법이나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대응책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두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뭐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이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의 사건을 한 법률사무소에서 맡아서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좀 충분히 부담 가능하신 금액으로 제안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별개지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따라서는 유두리 있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이 같이 들어왔을 때 상호 간의 영향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